안녕하세요. 양희사의 금융거의 양영빈입니다. 최근에 뉴스를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요. 또 다시 한미통화 수합이라는 것이 되살아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되살아난 뜨거운 감자 또는 뭐 되살아난 한미통화 수합 망령 이렇게도 저는 표현을 하는데요. 일단 최근에 굵직굵직한 이 통화 수합과 관련된 발언들을 보면요.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이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요. 외환 금융시장에서 불안정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한미 통화 수합을 조속히 다시 체결을 해야 된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21일 있을 새로운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에 의제로까지 이 한미 통화 수합을 의제로 올려서 반드시 체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현재 한국은행 총재인 이창용 하는 총재의 인사청문회 발언에서는 좀 더 중립적인 얘기 하셨네요. 한국이 원한다고 이것은 체결되는 건 아니고, 또 다른 발언들을 보면은 우리나라는 금융 허브가 아니기 때문에 금융 허브인 5개 나라 있었죠. 일본, 영국, 스위스, 캐나다 등등 해서 요 나라들이 통화 수합, 달러 통화 수합을 상설적으로 갖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임시적으로 달러 통화 수합을 하곤 했었는데요. 이게 우리가 원한다고 체결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또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 교수는 한미 통화 수합은 무조건 환영할 일이다. 그런데 통화국이 아닌 대통령이 통화 수합을 정상회담 의제로 놓고 하는 것은 뭔가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건 좀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을 했습니다. 이 한미 통화 수합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 시간에도 여러 번 다뤘었는데요. 이전의 영상을 보신 분들은 여기 좀 약간 중복되는 그런 느낌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또 한미 통화 수합 그리고 그에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리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통화 수합은 임시로 체결한 한국과 연준이, 즉 한국은행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한국은행과 연준 페드가 체결한 게 규모로는 600억 달러 규모로 이 한미 통화 수합을 체결을 했어요. 그리고 이게 작년 말을 기준으로 해서 종료가 됐습니다. 이거는 2020년 3월에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이 전 세계적인 달러 유동성 부족이 생겼을 때 그걸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보니까 이 임시적으로라도 통화 수합 수합 라인을 만들자 해서 만들었고요. 대체 그때 포함된 나라들은 총 9개 국가입니다. 여기 한국을 포함해서 호주, 브라질, 멕시코, 싱가포르, 스웨덴, 여기는 600억 달러 규모의 한도가 600억 달러 규모로 했고요. 그 다음에 덴마크, 노르웨이, 뉴질랜드는 한도를 300억 달러 경제 규모에 맞게끔 이 한도액들을 이렇게 정해줬고요. 그러면 이거 전부 다 해보면은 최대 한 3,900억 정도 요때는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전부 2021년 12월 31일 작년 말을 기준으로 해서 종료가 됐습니다. 이때도 굉장히 말이 많았었죠. 우리나라만 세된 거 아니냐. 문재인 정권의 반미적인 성향 때문에, 친중 반미적인 성향 때문에 우리만 제외된 거 아니냐. 사실은 그렇지는 않고요. 그냥 연준이 정해놓은 대로 작년 12월 31일 작년 말을 기준으로 모두 종료가 되었습니다. 자, 현재 그 다음에 통화 수합 구조를 좀 한번 보면요. 굉장히 간단해요. 뭐냐면은 일본 계약은 크게 통화 수합 체결하면 1과 2, 즉 1번 처음 시작할 때, 2번은 나중에 만기가 됐을 때인데요. 예를 들어 한국은행이 연준한테 100달러를 달라 그러면은 페드는 그러면 너는 지금 환율이 1,200원이라 그러면요. 얼마 12만 원이겠죠. 12만 원을 그럼 나한테 보내라. 원화를 보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계약이 종료됐던 시점에서는 똑같이 112만 원을 보내는데요. 여기 보면은 101로 돼 있죠. 예, 요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달러를 원해서 이 수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달러에 대한 그걸 쓰는 비용을 내라. 이자를 내라. 그런 거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은
일본, 영국, EU, 스위스, 캐나다는 상설이라는 것입니다. 이 상설이라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건 뭐냐면은 언제든지 일본 은행 또는 영국 은행, 영국 영란 중앙은행, 그다음에 EU 중앙은행 이런 나라들이 갑자기 달러가 필요해졌어요. 그러면 언제든지 그냥 이런 그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임시로 체결된 통화 수합은 그 계약 시점이 종료가 되면은 다시금 그걸 또 한번 또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리죠. 그래서 2020년 요때도 보면요, 통화 수합을 하는데 대략 그 임시로 했던 나라들은 대략 한 2주 정도 시간이 굉장히 걸리는 거, 그런 그 임시에 있어서 그런 불리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통화 수합에서 외환의 역할은 이게 우리가 12만 원을 주고 100달러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잠시 첫 번째는 교환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다시 원래대로 돌려주는 거죠. 약간의 이자를 더해서요. 그러니까 이건 매매하는 개념하고는, 즉 외환시장에서 12만 원 가지고서 100달러를 사는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외환은 연준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담보라는 거죠. 빌렸다가 다시 돌려주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환 위험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정한 환율로 교환하는 거죠. 지금 예를 들어 1달러가 만약에 1,000원이었다. 그럼 1년 후 지금 이제 통화 사업을 한국은행하고 연준하고 했다면요. 만약에 이제 1년 후에 1달러가 2,000원이 뭐 이렇게 뭐 됐을 수가 있죠. 그러면 이때 이 환율로 2,000의 환율로 하느냐? 아닙니다. 처음에 했던 요 환율로 그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환위험은 전혀 없어요. 그럼 뭐만 있느냐면은 그 나라 중앙은행이 못 갚을 위험, 이거 뭐 보통 거래 상대방 위험이라고 하는데요. 그 위험은 생기겠죠. 그렇지만 이게 중앙은행끼리 거래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은 그 나라 신인도에 아마 결정적인 타격을 줘서 그 나라 그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크게 거래 상대방 위험은 별로 없을 것이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통화 수합 전체 규모를 한번 보면요, 여태까지 이루어진 걸 한번 보면요,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이때죠. 이때 한 5,700억, 800억 달러 정도까지 전체 규모가 올라갔어요. 통화 수합을 해서. 그만큼 전 세계 중앙은행들한테 지금 예를 들어 일본은행이 지금 우리 달러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지금 빨리 바꿔주세요 해서 했던 모든 금액이 최고 5,700억 달러. 그 다음에 유럽 재정위기 때 한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가깝게는 코로나 있었을 텐데요. 이때 한 4,500억 달러 정도 통화 수합으로 쓰였던 거죠. 그런데 이 통화 수합을 하면서 어떤 이점이 있냐면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여러분들은 이제 많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민간의 뭐 보험회사라든지 민간의 뭐 돈이 많은 데들, 예를 들어 일본의 보험회사다 그러면 그 돈을 굴려야 되는데, 그 일본의 10년물 국채 이자가 지금도 0.25%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보험회사라면은 그 어마어마한 돈을 굴려서 수익을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를 들어 미국 국채가 3%라면은 당연히 일로 미국 국채로 투자하려고 하는 요인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 이런 이제 해외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를 살 때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요 기본적인 뭐 같은 10년물이라도 이자율 차이도 중요하지만은 그거 못지않게 또는 때에 따라서는 훨씬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일본 엔화를 달러로 바꾸는데 필요한 그 비용이죠. 그러니까 FX 수합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 언제냐면은 2020년 그때 보면은 3월이죠. 이때가 저거잖아요.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했을 텐데, 코로나19 위기에 있었을 텐데요. 보면 이 빨간 걸로 되어 있는 게 일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유로
유로 지역의 그 유로하고 유로를 달러로 바꿀 때, 빨간 거는 엔화를 달러로 바꿀 때인데요. 그때 FX 이 해지 비용이 그 얼마나 됐었냐면요. 500이니까 5%인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났었던 거죠. 그러면 이건 뭐냐면 민간 시장에서 달러를 너무나 그 뭐라 해야 되나요? 그 굉장히 이제 달러 유동성이 부족하니까 어마어마한 비용을 지불하고 그래서라도 달러를 확보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대략 3월 마치 17일이니까 3월 중순이었다가 4월 초에 다시 원래대로 많이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때 뭘 했었냐면 바로 중앙은행이 전체 규모로 한 4,500달러를 미국 연준으로부터 통화 수업을 통해서 달러를 공급했기 때문에 이렇게 민간에서 벌어지는 FX 시장, 외환 시장이 이렇게 안정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화 수합이라는 것은 국제 금융 시장에서 이 달러의 뭐라 해야 되나, 달러에 대한 유동성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통화 수합은 나라마다 비용이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미국 연준에 가서, 한국은행에 가서 내가 얼마를 줄 테니 뭐 현재 환율로 나한테 뭐 1억 달러를 통화 수합을 합시다, 이런 경우하고, 일본이 가서 1억 달러 통화 수합을 합시다 했을 때 나중에 돌려줄 때 딱 1억 달러하고 조금의 그 이자를 더해서 돌려주는데, 그 이자 비용이 통화 수합에서는 나라마다 다르다는 그런 아주 굉장히 큰 중요한 그 문제가 있습니다. 당연히 국가 신인도에 따른 차별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연준에 나와 있는 자료를 한번 뒤져봤었는데요. 2020년 4월 2일자에 그때 좀 많이들 그 통화 수합을 했더라고요. 그럼 그때 보면은 한국은행은 79억 달러, 대략 한 80억 달러를 이자율 0.908%의 통화 수합을 했어요. 뭐 기간은 다 똑같이 84일이니까 대략 90일쯤 되겠죠. 세 달쯤 되겠죠. 그 다음에 ECB, 유럽 중앙은행은 165억 달러를 그때 통화 수합을 했는데 이자율 0.32. 일본은행은 297억, 거의 300억 정도를 했는데 0.32%로 이렇게 했다는 거를 그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거의 우리나라가 이 ECB나 그 일본은행에 비해서 3배 정도의 굉장히 큰 그 비용을 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통화 수합 말고 제가 지난번에 통화 수합과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것이, 말이 좀 어렵습니다. Standing FEMA Repo Facility 이렇게 되어 있는데, Standing이란 말은 요거는 상설이라는 의미죠. 상설, 즉 임시가 아니라 계속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FEMA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Foreign and International Monetary Authorities. 쉽게 얘기하면 외국의, 연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외국의 중앙은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설, 중앙은행, 리포, 제가 많이 강조했던 거죠. 리포 기구죠. 리포 패실리티. 근데 요거는 어떤 거냐면요. 달러를 원할 때 달러를 연준이 공급해 주는 건데요. 리포하고 굉장히 구조적으로 동일합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은 우리나라하고 연준하고 했을 때 우리나라 담보로 원화를 제공했었죠. 근데 원화가 이제 담보가 아니라 UST, 즉 미국 국채라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2020년 7월에 연준에서 이걸 만들었는데요. 나라별 최대 600억 달러 정도로, 아까 한 거랑 비슷하죠. 근데 아까는 그 임시 통화 수합은 9개 국가만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나라별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미국 국채를 갖고 있으면 다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최대 규모는 5천억 달러 이 정도 이렇게 해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처음 계약을 했을 때 한국은행은 그 국채를 연준에 맡기고 담보를 제공하고 연준으로부터 100달러를 받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나중에 연준으로부터 국채를 갖고
101달러를 그 뭐 1달러 정도 뭐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용으로 이렇게 이자 비용으로 이렇게 지급을 한 겁니다. 요게 아까 통화 수화변은 이게 원화가 있었죠. 마찬가지 여기 원화가 있었는데요. 그게 미국 국채로 바뀐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왜 설립을 했느냐? 스탠딩 피마 리포 패실리티. 요거는 왜 만들었냐? 2020년 3월에 그 달러를 구하기 위해서 아까 FX 그 시장을 보면은 그 FX 그 일종의 비용이죠. 그걸 자국 예를 들어 뱅크 오브 재팬 그러니까 일본은행이 엔화를 달러가 필요해서 엔화를 가지고서 달러로 하려고 했을 때 민간은행에서 엔화를 달러로 바꾸려고 했을 때 그 비용만 5%에 이르렀잖아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각국의 그 달러가 없고 근데 달러는 필요하고 그런 나라들 중에서 미국 국채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 있었죠. 이런 나라들이 국채를 그냥 냅다 팔아제끼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 국채 투매 현상으로 일어났고 전 세계 채권 시장에서 가장 깊고 가장 또 규모가 큰 미국 국채 시장이 그때 잠시 위기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이거 미국 국채 시장도 위험한 거 아니냐. 이게 어떻게 보면 현대 자본주의를 지탱하는 굉장히 중요한 금융시장인데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국채시장 유동성 감소하고 변동성 증가하고 뭐 계속 악순환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연준에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러면 이 시간도 걸리고 한 1-2주 걸리는 그 통화 수합 이런 거 말고 이거를 항상적으로 상설로 만들어서 언제든지 그 달러를 공급할 수 있고 그런데 가지고 있는 국채를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연준이 나한테 너가 국채 갖고 있으면 맡겨 그럼 내가 돈 빌려줄게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내가 국채 돌려주고 넌 나한테 그 빌린 달러를 갚아 이렇게 되는 계약 그런 제도를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피마는 참여 조건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미국 국채를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그 보통 T9이라고 하는데요. 템포럴이니까 일시적으로 통화 수합을 했던 나라 중에 굉장히 큰 나라 중에 그 중국, 인도, 대만이 없었었거든요. 근데 이 나라들이 국채를 갖고 있으니까 미국 국채를 갖고 있으니까 이 나라들도 이 스탠딩 피마 리퍼 패실리티에서는 다 가능하다는 거죠. 나라별로 한번 보면은 대만은 한 2,420억 정도, 2,400억 달러를 갖고 있고요. 인도는 2,100억 달러, 중국은 1조 달러, 한국은 한 1,250억 달러 이 정도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라별 한도가 600억 달러라고 했었잖아요. 이 충분하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건 또 국채를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다시 그 레포라는 걸 통해서 파는 게 아니라 잠시 교환하는 거죠.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그러면 스탠딩 피마 리포의 장점은 뭐냐? 제일 중요한 거는 상설이라는 거죠. 그러면 상설이라는 것은 원하면 언제든지 즉각 그리고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하다. 아까 그 제가 4월 2일 데이터를 보여주었던 것은 어떤 의미였었냐면 이미 3월 중순에 벌어졌는데 4월 2일까지 이게 그 임시 통화 수업을 한 게 늦어졌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최소한 일주일, 며칠은 걸리는 아주 긴박한 상황에서 굉장히 좀 불리한 점이겠죠. 그다음에 임시 통화 수합에 비한 장점은 뭐냐면 임시 통화 수합은 그 T9이라고 했던 아까 말씀드렸던 뭐 한국을 포함해서 뭐 뉴질랜드, 뭐 덴마크,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이 했던 거는 뭐냐면 임시 통화 수합이 이게 이제 종료가 되면은 다시 또 그걸 또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어느 한 나라만 만들어 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연준에서는 아마 스탠딩 피마 리포로 가는 게 훨씬 더 좋지 않겠나. 그리고 이걸 함으로써 뭘 할 수가 있냐면은 기존의 여러 가지 또 정치적 문제로 인해서 그 정치적이거나 뭐 또 이러저런 문제로 인해서 참여하지 못했던
그런 나라들도 중국, 대만, 뭐 인도 이런 나라들도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다. 뭐 그런 장점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자율 문제에 있어서 통화수합은 아까 봤듯이 우리나라가 일본이나 일본은행이나 유럽 중앙은행에 비해서 한 3배 정도의 비용을 냈었는데요. 통화수합에서는 나라별 국가 신용도에 따라서 차별이 존재하는데 피마에서는 미국 국채가 소유 여부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런 차별이 없어진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또 중요한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뭐 이런 좋은 장점만 있냐? 단점도 있겠죠. 스탠딩 피마 리프의 단점은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처음 런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화 당국자들이 이게 뭐야? 그러고 아마 실제 이게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 이거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특히 한미 통화 수합 얘기가 나오면은 한국은행 관계자들이나 또는 뭐 이 관련 당국자들이 이 피마 리포 제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매우 잠시 찾아볼 수가 있긴 한데요. 이런 거는 좀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나. 국민들한테 빨리 알려서 이거 통화 수합 우리가 지금 이제 종료된 상태이고 하지만은 전혀 문제 없다. 자신 있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아직 그런 걸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는 아마 잘 그렇게 정작 본인들도 이게 중요성이나 그리고 페드가 이걸 왜 만들었는지에 대한 그거에 대한 이제 그 깊은 이해가 좀 별로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잠시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한미 통화 수합을 정상회담 의제로 올리자 이런 주장들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한다면요. 최근 달러가 굉장히 강세죠. 우리나라도 뭐 올해 대비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근데 이게 뭐 동아시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라고 하는데 이게 올라가면은 달러가 강세고요. 이렇게 내려가면은 달러가 약세를 나타냅니다. 근데 20년 내 최고예요. 2002년 이후에 지금 최고점으로 이제 올라왔습니다. 이 얘기 뭐냐면은 최근에 달러 강세는 원화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최근에 이 원화가 급격히 올라가니까 또는 원화 가치 절하가 되니까 빨리 또 옛날 생각이 나는 거죠. 한미 통화 수합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한미 통화 수합을 우리나라만 할 수가 없죠. 이게 다른 나라도 예전에 있었던 T9이라고 했던 9개 국가도 기본적으로 같이 해야 되는데 연준은 그걸 해보니까 이게 별로 이렇게 썩 그 효율적인 제도가 아니다. 그러면 더 효율적인 건 뭐냐? 각국에 있는 나라들이 이런 위기가 닥쳤을 때 미국 국채를 파니까 미국 국채를 파는 것으로 인해서 미국 국제 시장이 거의 굉장히 유동성이 감소하고 굉장히 금융 불안정성이 오히려 증가하는 걸 보면서 그러면 이런 저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국제 그 시장이 불안정해지니까 이걸 한미 통화 수합으로 이런 통화 수합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랑 미국이랑 거래를 많이 하고 있고 그런 나라들은 미국 국채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국채를 담보로 한 레포 시장을 국제 레포 시장 중앙은행 사이에 레포 시장을 만들자 이런 식으로 이 발전된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나라만 다른 나라는 모르겠고요. 우리나라만이라도 통화 수합을 꼭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연준의 그동안에 발전된 어떤 제도를 만들고 한 거랑 굉장히 좀 상반되는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쟤네 왜 저러지? 이런 느낌을 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도 이런 거를 굳이 한다 그러면은 만약에 체결 시에 제가 봤을 때 상당한 반대 급부가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외교라는 거는 저거잖아요. 서로 주고받는 그런 게임인데 우리가 좀 무리해서 뭔가를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저쪽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그래 내가 다 들어줄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너는 나한테 뭘 줄래?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한미통화 수합 자체라는 게 말은
우리의 뇌리에 2020년에 또는 2008년에 굉장히 크게 박혀 있어가지고 이게 한국의 금융시장 또 외환시장을 안정시켜주는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렇게 생각이 돼 있었 뇌리에 박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연준은 그거보다 더 좋은 제도를 만들었거든요. 물론 아직 한 번도 사용해 보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좋은 대안이라고 보고 연준이 이걸 구태여 만든 것도 뭐 해외 중앙은행에서 만든 게 아니라 자기들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보니까 이 스탠딩 피마 리포라는 것이 대안이 존재하는데도 굳이 이 한미 통화 수합에 매달릴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미국의 중앙은행은 적어도 형식적으로 행정부로부터 독립이 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시대 파월이 연준 의장하고 트럼프의 갈등이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왜 마이너스 이자율을 안 해? 이랬는데 파월은 절대 그거를 들어주지 않았었죠. 그런 것으로 유추해 볼 때도 이게 독립기관인 이 통화 수합이나 이런 문제들은 독립기관인 통화당국 또는 연준 또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이 고유 업무라는 거죠.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이게 대통령 명령으로 된 것이 아니고 만약에 이런 일이 물론 벌어질 수도 있는데 굉장히 정치적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내린 뭐 총체적인 결론은 여기 최고 단계라고 볼 수 있는 정상회담 의제로는 부적절하다. 이거는 한국은행장하고 파월하고 만나서 해야 될 얘기인 거지. 일단 의제의 성격상 이게 정상회담 의제까지 올라가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또 스탠딩 피마 리프라는 이 대안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뭐 기재부나 한국은행이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지금 왜냐면은 2020년 우리가 겪으면서 급격한 환율 급등이 그런 어떤 불안정성에 우리가 이제 그 일종의 트라우마가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그거 말고 더 좋은 제도가 있다. 그리고 이건 뭐 충분히 우리나라 써먹을 수 있는 제도다라는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때가 되면 심심치 않게 나오는 한미 통화 스와프라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